이 이야기는 역사를 기반으로 한 소설입니다. 제1장, 그 청년 독일에 떨어지다 겨울이 덮인 활주로 위로 낯선 이름 하나가 불렸다. 차범근? 그 이름은 차가운 바람처럼 독일어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날 유럽은 그를 몰랐고 그는 유럽을 몰랐다. 1978년 12월 미넨 공항. 대한항공 직항은 없었다. 서울 김포에서 일본 나리타를 거쳐 암스테르담, 그리고 다시 독일로 들어오는 긴 여정이었다. 공항 도착 직후 그는 유리창 너머 낯선 하얀 도시를 바라보았다. 짙은 외투를 껴입은 사람들, 철제 수레를 끌며 분주히 움직이는 청소 인부,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자동소총을 든 군인들. 여기가 내가 뛸 곳인가? 차범근은 작고 낡은 가방을 든 채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카메라도 펜도 감독도 없었다. 대신 영어로 쓰인 손팻말을 든 통역사 한 명이 무표정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차 선수죠? 이쪽으로. 처음 들은 한국어가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다. 그와 나눈 대화는 고작 10문장이 차에 되지 않았고 이후 독일어가 지배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차범근은 그때까지도 유럽 축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다.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홍콩, 방콕, 마닐라 등을 돌긴 했지만 유럽은 너무 멀었다. 그에겐 단지 강하다는 막연한 환상일 뿐이었다. 그는 공군 축구단 소속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병역 면제를 받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수차례 제안이 들어왔지만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1979년 박 대통령 피살이라는 격변이 일어난 뒤 정권이 흔들리자 그 틈을 타 겨우 허락이 떨어졌다. 그러나 조건은 냉정했다. 1년 계약, 적응 못하면 바로 귀국, 통역 없음, 너 자신을 증명해라. 숙소는 시 외곽의 작은 연립주택이었다. 방 안에는 낯선 가구들과 침대 하나, 창가에 놓인 히터에서 미세한 진동이 들렸다. 벽에 걸린 독일어 문구들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회화책을 꺼내 벽에 붙은 단어들을 하나씩 옮겨 적었다. 노타우강, 비상구, 하이숑, 난방기. 낯선 언어는 마치 두꺼운 유리벽처럼 그와 세계를 갈라놓았다. 첫 훈련날, 잔디는 얼어붙어 있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허공을 맴돌았다. 다름슈타트 팀의 훈련장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선수들은 GPS 밴드를 착용하고 스트레칭조차도 시간 단위로 나뉘어 있었다. 한국에서라면 감독이 말하면 무조건 예였지만 이곳은 달랐다. 수비수는 전술이 틀렸다고 지적했고 골키퍼는 훈련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대답을 했다. 차범근은 눈만 껌뻑이며 서 있었다. 통역은 없었다. 영어도 통하지 않았다. 공 하나를 제대로 받기 위해선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 했다. 그 순간 축구는 단지 공을 차는 기술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전투라는 걸 실감했다. 첫 경기, 그는 벤치에서 대기 중이었다. 다름슈타트는 리그 중하위권 팀으로 그날 상대는 강팀이었다. 0.2로 끌려가던 후반 30분, 감독이 그를 불렀다. 차, 준비. 그는 긴장한 채 유니폼을 입었다. 등번호는 20번. 경기장은 조용히 그를 맞이했다. 공은 잘 오지 않았다. 단 한 번 문전에서 흘러나온 볼을 잡았지만 타이밍이 반 박자 늦었다. 그날 경기는 0대2 패배. 기대는 없었고 반응도 없었다. 다음날 지역신문에는 이런 문장이 실렸다. 차? Where is das? 차? 그게 누구지? 차범근은 기사의 문장을 곱씹었다. 그날 저녁
그는 독일식 감자 샐러드를 앞에 두고 젓가락 대신 포크를 들었다. 하지만 한 입도 넘기지 못했다. 창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그 눈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서울의 겨울과는 다른 차가움이었다. 가족이 보고 싶었고 한글 간판이 그리웠으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시절의 기록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독재 정치의 기로에 서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이후 국민들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흔들렸다. 해외 출국은 일반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체육인은 특히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국가대표 선수는 곧 국가의 얼굴이었기에 국가가 허락하지 않으면 해외 진출은 불가능했다. 축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 축구는 체계가 부족했고 선수들은 훈련보다 체벌에 익숙했다. 기술보다 정신력이 강조되던 시대, 차범근은 그 모든 관성을 깨고 새로운 도전을 택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다.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위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유럽은 이제 막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다음 이야기 제2장. 낯선 땅, 낯선 전쟁 경기장 밖에서 시작되는 전쟁. 욕설, 인종차별, 그리고 무너지는 자존심. 그는 축구보다 먼저 인간으로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는 경기장에서만 싸우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경기장 밖에 있었다. 독일의 겨울은 길었다. 그해 1월은 유난히 매서웠고 차범근은 유럽 축구보다 추위에 먼저 지쳐갔다. 몸은 버틸 수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얼어붙고 있었다. 그가 다름슈타트에 합류한 이후 공식 경기 출전은 단 3회. 그중 선발은 한 번뿐이었고 나머지는 경기 종료 10분 전에 교체였다. 현지 언론은 여전히 냉담했다. 동양의 침묵, 기대 이하의 아시아 선수. 팀 동료들은 처음엔 호기심을 보였다. 서울엔 진짜 닌자가 있어? 너희는 맨날 쌀만 먹지. 그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 안에 담긴 무례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훈련장에서 그를 향한 무언의 거리감은 분명했다. 공은 그의 쪽으로 잘 오지 않았고 패스를 요구하면 못 들은 척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라커룸의 침묵이었다. 훈련 후 샤워실에서 동료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지만 그가 들어서면 조용해졌다. 등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 웃음소리, 그리고 독일어 욕설들. 처음엔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무심코 들려온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델 겔베 앞에 노란 원숭이. 차범근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비로소 실감했다. 그 시절의 독일, 1979년.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 있었다. 냉전의 최전선이자 미국과 소련의 긴장이 실시간으로 흘러들던 땅. 서독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인종 문제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터키, 베트남, 아프리카계 노동자들이 이주해 들어왔고 동양인은 아직 이국적인 구경거리로 취급받던 시절이었다. 특히 스포츠계는 백인 중심의 질서가 견고했다. 아시아인은 곧 체력이 약하다, 근성이 없다는 편견으로 묶였고 언론도 이를 당연한 듯 받았었다. 차범근은 그 편견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친 뒤 팀 식당에서 일이 터졌다. 함께 앉을 자리를 찾던 그에게 한 선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Du brauchst keinen Platz, oder? 넌 자리 없어, 그렇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식당을 나왔다. 돌아가는 길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곳에선 존재조차 불편한 사람이 되는 일이 이렇게도 쉬웠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벽을 느낄수록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훈련 전 가장 먼저 도착했고 훈련 후에는 가장 늦게 떠났다. 감독이 지시하지 않아도 체력 훈련을 반복했고 그 누구보다 공을 많이 찼다. 숙소에서 돌아오면 작은 라디오를 틀고 독일어 방송을 따라 읽었다. 노트에는 왼쪽, 오른쪽, 압박, 측면 돌파 같은 축구 용어들을 줄줄이 적어 내려갔다. 어느 날 감독이 불렀다. 자, 네가 들어가. 정규 훈련이 끝난 뒤였고 몇몇 선수들이 남아 미니게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운동장으로 들어갔다. 4대4.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 처음 5분 공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측면에서 공이 흘렀고 그는 전광석화처럼 반응해 돌파했다. 왼발 크로스, 그리고 골. 그 순간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미묘하지만 처음 들은 진심 어린 박수였다. 그날 밤 그는 작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를 본 눈이 달라졌다. 다음 이야기 제3장. 독일을 흔든 한방 기회는 언제나 갑자기 온다. 그리고 차범근은 그 기회를 단 한 번에 꽂아 넣었다. 유럽이 처음 차범을 외치던 순간이 온다. 제3장. 독일을 흔든 한방. 그가 공을 찬 순간 경기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리고 단 3초 뒤 유럽이 그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1980년 3월 다름슈타트의 홈 경기장. 상대는 강호 메냉글라드바흐.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도 명성을 떨치던 팀이었다. 경기 전날 지역 언론은 이 경기를 이렇게 예고했다. 다름슈타트 대참패 예상. 유일한 변수 동양의 침묵 차범근.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다. 변수라는 단어에 마음이 걸렸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삶. 그것은 선수로서 모욕이었고 동시에 기회였다. 경기 당일 그는 처음으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라커룸에서 감독은 간단한 전술을 설명했다. 자, 네가 공간을 흔들어. 내 속도는 그들을 당황시킬 수 있어. 그 말을 그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속에 담긴 신뢰만큼은 느낄 수 있었다. 전반 30분. 아직 0-0. 팀은 수세에 몰려 있었고 차범근은 계속해서 측면을 돌파했지만 공은 좀처럼 그에게 오지 않았다. 그러던 순간 중앙에서 공을 받은 미드필더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단 한 번 시선을 맞췄다. 그 순간 차범근은 움직였다. 오른쪽 측면 스프린트. 수비수는 따라올 수 없었다. 패스가 날아들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볼을 받아들였다. 첫 터치로 공을 살짝 앞으로 튕기고 두 번째 터치로 그는 강하게 찼다. 순간 경기장이 멈췄다. 공은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관중석에서는 짧은 정적 후 폭발적인 함성이 터졌다. 기적처럼 느껴지는 첫 골. 차범근은 팔을 벌린 채 달렸다. 동료들이 따라와 껴안았다. 누군가는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정확히 불렀다. 차, 차범근. 경기 후 독일 언론 반응. 빌리츠 아웃뎀 어스튼. 데 코리아니시 웨블빈 트리프트. 동쪽에서 온 번개. 한국의 회오리가 골을 넣다. 차붐. 일면 헤드라인 그날 이후 차붐 차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의 강력한 슈팅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표현한 이 별명은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 시절 유럽은 1980년 유럽은 전쟁 없는 긴장 속에 있었다. 냉전의 긴장은 유지되고 있었고 서독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 축구를 국가 자존심의 수단으로 삼았다.
아시아 출신 선수가 독일 프로리그에서 활약하는 일은 이례적이었고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차범근의 골은 그 고정관념을 뚫었다. 단 한 번의 슈팅으로 아시아인은 약하다는 오랜 편견을 무너뜨렸다. 골을 넣은 그날 밤, 그는 숙소에서 라디오를 켰다. 방송에서는 그가 넣은 골을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었다. 해설자가 말했다. 이제 아무도 차범근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이야기 제4장. 승리보다 아픈 것들 명성은 곧 책임이 되고 그 책임은 때때로 고통이 된다. 차범근은 유럽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 뒷면엔 조국에서의 외로움, 가족과의 거리, 그리고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다. 제4장. 승리보다 아픈 것들. 축구장은 환호로 가득했지만 경기장 밖에서 그는 단 한 통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1980년 4월, 차범근은 독일 스포츠지가 뽑은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었다. 다름슈타트는 하위권을 탈출했고 그는 매 경기 팬들의 이름을 연호받았다. 경기장 밖에서도 팬들이 사인을 요청했고 독일 어린이들이 차붐을 외치며 그를 따라 뛰었다. 그러나 웃음 뒤에 남는 건 고요였다. 경기가 끝난 뒤 그는 가장 늦게 라커룸을 나왔다. 그가 향하는 곳은 팀버스도 팬의 환호도 아니었다. 늘 그러했듯 작은 우체국이었다. 우편함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엔 광고지 2장, 그리고 고국에서 온 편지는 없었다. 그 시절 대한민국 1980년 봄, 한국은 거대한 경랑 속에 있었다. 박정희 사망 이후 군부 세력이 다시 등장했고 서울은 통행금지, 계엄령, 검열로 얼어붙어 있었다. 학생들은 거리로 나섰고 신문은 며칠째 침묵을 이어갔다. 광주에선 아직 아무도 모르는 참극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범근은 독일 라디오에서 사우스 코리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숨을 멈췄다. 그러나 독일 뉴스는 항상 폭동, 군, 혼란이라는 단어를 함께 붙였다. 그는 가족이 무사한지 알 수 없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편지는 사라졌다. 아무도 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는 독일에서 축구로 성공하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보고 싶은 얼굴 하나, 가장 듣고 싶은 말 한 줄조차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뒤 한국의 한 언론사가 전한 기사가 독일에도 번역되어 올라왔다. 차범근, 조국의 고통 외면한 채 외화벌이에 몰두. 그 문장을 그는 몇 번이고 되뇌었다. 외면. 그는 외면한 적이 없었다. 단지 너무 멀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서툰 독일어로 주문한 맥주 한 잔, 그리고 작은 호텔방, 고국의 밤하늘을 상상하며 그는 창밖으로 입을 열었다.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엄마? 그해 여름 차범근의 인터뷰 중 제가 선택한 길이 외면이라면 저는 평생 조국을 그리워하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기자의 펜은 자극적인 제목을 원했다. 차범근, 조국을 떠난 데가 고독이라 말하다. 시간이 지나며 독일에서 그는 더 큰 클럽으로의 이적 제안을 받기 시작했다. 레버쿠젠, 슈투트가르트,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당시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태양전 우승을 노리는 팀이었고 감독은 직접 전화를 걸어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시아의 별이 아니라 우리 팀의 중심으로. 결국 그는 프랑크푸르트 이적을 결심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전쟁.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엔 여전히 조국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그가 공항을 떠나기 전 한 아이가 뛰어왔다. 차붐, 사인 주세요.
그는 웃으며 사인을 해주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름이 뭐니? 마르쿠스요. 그는 처음으로 독일어로 말했다. 또렷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마르쿠스, 포기하지 마. 언제든 기회는 온단다. 다음 이야기 제5장. 별이 된 남자 프랑크푸르트에서의 도전, 그리고 유럽을 뒤흔든 유럽 축구 연맹 우승. 하지만 그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차범근은 결국 한 통의 편지를 품고 귀국길에 오른다. 제5장. 별이 된 남자. 그는 트로피를 들었지만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눈앞엔 관중석이 아니라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다. 1981년 프랑크푸르트. 그는 이제 단순한 아시아 선수가 아니었다. 공식 통계상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 팬 투표 1위. 그의 이름은 클럽 응원계까지 들어갔다. 훈련장 근처 벽에는 거대한 벽화가 그려졌다. 왼발 슛을 날리는 그의 모습. 그 옆엔 독일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데르만, 델덴 오스튼 쭌페벤브라흐테. 동양을 흔든 남자. 유럽컵 결승 2차전 1908 10.51 21. 상대는 또 다른 독일 명문팀 뭌헨글라드바흐. 전반전 프랑크푸르트는 선제골을 내주며 0-1로 끌려갔다. 관중석의 함성은 점점 불안으로 변해갔다. 후반 18분. 그는 중앙에서 공을 잡았다. 그리고 곧장 치고 들어갔다. 수비수 둘을 제치고 기다리던 순간 그는 강하게 찼다. 빵! 공은 골망을 흔들었고 경기장은 폭발했다. 그 골은 동점이자 결국 팀을 유럽 축구 연맹 우승으로 이끈 결정적인 득점이었다. 트로피를 들고 그는 조용히 무대 위에 섰다. 동료들이 소리쳤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러나 그는 눈을 감았다. 경기 후 독일 아르디 방송 인터뷰. 차범근 선수, 오늘의 영웅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는 조용히 답했다. 기쁩니다. 하지만 그보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가 이 경기를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시절 한국 1981년. 전두환 정권 아래 한국 사회는 여전히 검열과 억압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작은 희망들을 찾고 있었다. 차범근의 활약은 그런 희망 중 하나였다. 서울의 흑백 TV 앞에 몰려든 사람들. 해설자가 외쳤다. 들어갔습니다. 차범근,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를 비판하던 언론조차 그에게 찬사를 보냈다. 차범근, 조국을 세계에 알린 사나이. 그에게 온 한 통의 편지. 프랑크푸르트 훈련장에서 돌아오던 날 구단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차범근 씨, 한국에서 온 편지입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익숙한 필체. 아들아, 나는 괜찮다. 텔레비전에서 네가 골 넣는 걸 봤다. 그날 마을 어르신들이 다 함께 박수쳤단다. 나는 그저 네가 다치지 않길 바란다. 서명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그 편지는 어머니의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펜을 들어 답장을 썼다. 엄마, 저 곧 한국 갈게요.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귀국 1908 13년. 그는 마침내 조국의 땅을 다시 밟았다. 인천공항에는 수백 명의 팬들이 몰려 있었다. 차붐, 영웅이다. 차범근,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중 속에서 한 사람만을 찾았다. 조그마한 체구에 검정 두루마기를 입은 여성. 그의 어머니였다. 그는 뛰어가 그녀를 안았다.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도 방송 마이크도 모두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 후의 이야기. 차범근은 선수로서 최고의 경력을 마무리하고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언제나 말했다.
나는 단지 축구공 하나를 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공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네요. 그는 그렇게 영웅이 아닌 사람으로 남았다. 에필로그 차범근. 그리고 그의 말들그는 언제나 말이 많지 않았다. 화려한 수식어도 거창한 자기 포장도 없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그가 남긴 골보다 그가 남긴 말들이었다. 저는 늘 부족한 선수였습니다. 남들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오래 남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독일에서도 가장 늦게 훈련장을 나섰다. 팀 동료들이 차는 미쳤다고 농담할 정도로 연습을 반복했다. 그는 그것을 노력이 아니라 책임이라 불렀다.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한국인은 역시 안 돼라고 생각할까봐 더 뛰고 더 달렸습니다. 축구는 내게 모든 걸 줬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걸 앗아갔습니다. 그는 이국 땅에서 청춘을 바쳤고 수많은 밤을 그리움과 고독 속에 보냈다. 그러나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내가 겪은 외로움은 다음 세대 한국 선수들이 더 당당히 유럽으로 나가게 한 값진 수업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가장 큰 건 기술이 아니라 축구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늘 유럽 축구의 본질을 기술보다 철학에서 찾았다. 축구는 공놀이가 아니라 책임의 싸움이고 승부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남기는 것이라 말했다. 승리는 하루 만에 잊히지만 태도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조국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못 본 것이지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980년대 그는 일부 언론의 왜곡된 시선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골로 말했고 마지막엔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후배들에게 나누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골려 프랑크푸르트도 맨행을라드바흐전도 아닙니다.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태극기를 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스타였지만 영웅이기를 바라지 않았다. 국가대표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존경받고 싶었던 단 한 사람. 나는 한 번도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를 잊지 못하는 독일 팬들은 지금도 경기장 앞 작은 박물관에서 그의 유니폼을 본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귀를 기억한다. kam aus dem Osten und wurde ein Held. 그는 동양에서 왔고 영웅이 되었다. 차범근. 그는 한 시대의 축구 선수였지만 그보다 더한 한 인간의 역사였다.